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컴퓨터학과에서 교수로 있는 정현돈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빅데이터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빅데이터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들어본 사람 없어요? 예, 요즘 이게 굉장히 유행하는 언어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TV 프로그램에서도 몇 번씩 방송이 되었던 겁니다. 일반 KBS나 EBS. 이 빅데이터라는 개념에 대해서 오늘 간단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빅데이터의 단어 뜻이 뭐예요? 대답을 안 하네요. 네, 말 그대로 큰 데이터, 큰 자료를 이야기합니다. 네, 이 큰 자료라는 큰 데이터라는 단어가 왜 갑자기 유행을 하게 되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 자체도 데이터예요. 어디에 남아있죠?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통해서 구글이나 애플이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안 보이지만 수많은 무선으로 된 전파, 신호들이 지금 저희 주변을 움직이고 있어요.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쌓아두면은 나중에 유용한 가치가 되는 정보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을 빅데이터라고 불러요. 그래서 빅데이터의 언어 자체는 굉장히 큰 데이터인데, 과거에는 저희가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데이터를 보관하거나 혹은 처리하려고조차 하지 않았던, 하지만 지금은 그게 가능해졌기 때문에 저장하고 처리해서 유용한 데이터를, 유용한 정보를 끄집어내는 그런 작업들을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빅데이터의 예를 제가 몇 가지 적었어요. 여러분들 웹 다 쓰시죠, 그죠? 전 세계 모든 웹페이지를 다 합하면 그 규모가 얼마나 할 것 같아요? 굉장히 많겠죠? 아무도 정확한 크기는 알 수 없을 겁니다. 또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시는 SNS, 여러분들 하루에도 수십 통씩 메시지 보내시죠? 그죠? 그걸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의 모든 메시지를 다 쌓아두면 양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빅데이터입니다. 또 사람의 유전자 정보, DNA나 RNA 이런 정보들을 모으면 굉장히 방대합니다. 심지어 사람 한 사람의 정보만 다 모아도 굉장히 큽니다. 그런 것들을 전 세계 모든 사람들 걸 다 모으면 굉장히 크겠죠. 또 각종 요즘 마트들 보면은 영수증 받으면 어떤 물건들을 샀는지, 몇 개를 샀는지, 가격이 얼마인지 다 적혀 있죠. 그런 모든 기록들을 다 남겨두면 굉장히 큰 양의 데이터가 됩니다.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효과적인 정보, 유용한 정보를 찾고자 하는 게 빅데이터예요. 저희가 지금 빅데이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리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의 단위에 대해서 테이블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전기 신호를 가지고 데이터를 표현합니다. 그죠? 근데 전기는 전구 하나가 있다고 치면 전구 하나가 켜져 있다, 꺼져 있다, 두 가지 상태밖에 없죠. 그래서 전구 하나가 있으면 두 가지 상태, 꺼져 있든가 켜져 있든가 둘 중에 한 가지만을 알려줄 수가 있어요. 그런 단위를 비트라고 합니다. 그럼 비트가 모이면 8개를 모여서 우리가 하나의 바이트라고 불러요. 그럼 바이트가 1000개, 대략 1000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024개가 모이면 킬로바이트라고 부릅니다. 마치 우리가 1m가 1000개 모이면 1km라고 부르죠? 맞습니까? 그때도 K라고 쓰죠? 여기도 K라고 씁니다. 차이가 있죠? 킬로미터, 킬로그램은 곱하기 1000이에요. 그래서 소문자 K를 쓰고요. 이건 곱하기 1024입니다. 그래서 대문자 K를 씁니다. 킬로바이트가 마찬가지로 1024개 모이면 메가바이트, 다시 1000배 하면 기가바이트, 다시 1000배 하면 테라바이트, 다시 1000배 하면 페타, 엑사, 제타, 요타까지 갑니다. 요타바이트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는 여러분이 상상을 할 수가 없는 크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의 70승까지의 전구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해되시겠죠? 얼마나 큰지. 자, 실제 몇 가지 빅데이터의 예를, 크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대부분 고3인가요?
이해요? 얼마 전에 TV에 힉스 입자가 발견됐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예, 들어보셨어요? 그게 어디서 발견됐어요? 예? 예, 유럽에 있는 입자물리 연구소에서 거기에 있는 LHC라고 부르는 가속기에서 실험을 통해서 발견됐습니다. 그 가속기가 굉장히 유명한 가속기입니다. 그 가속기에서 실험을 하게 되면, 실험 물론 자주 하진 않지만 실험을 하게 되면 초당 40TB의 데이터가 생성이 됩니다. 40TB 굉장히 큽니다. 그게 1초당 그렇게 생성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월드와이드 웹페이지들을 다 합하면 1PB, 페타가 뭐였죠? 테라가 1000개 모이면 페타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사람의 DNA 혹은 RNA 이런 시퀀스 데이터가 뭐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평균 한 사람 분을 다 디코딩하게 되면 1GB쯤 된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쌓여져 있는 게 7000PB쯤 되고요. 굉장히 크죠? 그 밖에 굉장히 많은 빅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문제라기보다도 이런 데이터들이 갈수록 점점 증가합니다. 게다가 증가하는 속도가 우리의 기술력이 현재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빨리 증가하고 있어요. 최근 2, 3년 전만 해도 이 스마트폰 안 썼잖아요. 그죠? 스마트폰 생기면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카카오톡이나 이런 SNS가 생겼고, 그런 SNS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계속 찍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데이터는 생성이 됩니다. 기하급수로 데이터가 증가하고 있는데 기술력은 아직까지 못 따르고 있죠. 그래서 빅데이터의 분석이라는 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굉장히 큰 데이터로부터 사람들이 유용하다고 생각할 만한 그런 정보들을 캐내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데이터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 것도 없어요. 데이터 스스로는 아무것도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 안에서 유용한 가치를 발견해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고요. 요즘은 이런 것을 일컫는 용어가 생겼어요.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부릅니다. 큰 데이터로부터 유용한 가치 있는 데이터를 찾아내는 거. 마치 우리가 서부시대 땅을 파서 금을 찾아내듯이 데이터 속에서 유용한 가치를 찾아내는 작업을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작업하는 사람들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서 유용한 가치를 찾아내면 그 가치를 통해서 새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데이터 드리븐 디시전 메이킹이라고 불러요. 이 반대되는 개념은 뭡니까? 사람이 직관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편의점 주인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편의점 크기는 크지 않지만 진열대에다가 물건들을 배치를 잘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가능하면 사용자들이, 소비자들이 같이 사고 싶어 하는 것들을 가까이 배치해 두는 게 좋겠죠. 그죠? 편의점 다 가봤죠? 예. 자, 편의점에서 여러분이 지금 컵라면을 팝니다. 컵라면 있을 거야, 아니에요? 그죠? 컵라면 옆에다가 무엇을 배치해 두면 잘 팔릴까요? 예, 김치. 삼각김밥이요? 예, 좋습니다. 또? 예?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단무지. 예, 좋습니다. 햇반, 참치캔, 꽤 몇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지금 이야기한 것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이런 것들을 가까이 배치해 두면 좋을 것이다 라는 사람의 추론, 직관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한 겁니다. 맞습니까? 예, 과거에는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백화점 다 가보셨죠? 대부분의 백화점이 구조가 비슷해요. 1층에 뭐가 있습니까? 예, 대부분 비슷합니다. 2층, 예, 여성복 이렇죠? 맨 위층 가면 예, 다들 비슷합니다. 왜 그럴까요? 경영하는 사람들이,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직관과 추론을 통해서 그런 배치가 소비자들한테 많은 소비를 일으킨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국내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백화점이 비슷한 구조를 갖습니다. 자, 데이터 드리븐 디시전 메이킹의 예를 하나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편의점 얘기입니다. 미국의 어떤 연구기관이 조사를 했어요. 여러분들 물건 사면은 요즘 다 바코드로 찍어서 영수증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다 분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떠한 물건들을 같이 사는지를. 근데 재밌는 결과 하나가 금요일 저녁에 어떤 남자가 물건을 샀어요. 근데 남자가 물건을 샀는데 애기들 먹는 분유, 그 다음에 애기들이 쓰는 일회용 기저귀 있죠. 이런 거를 산 사람이 같이 사는 게 있어요. 뭐겠어요? 뭘 같이 샀을까요? 티슈. 예, 그런 거기까지는 사람의 직관에 의해서 추론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연구 결과로는 재밌는 게 나왔어요. 뭐가 나왔느냐? 캔 맥주가 나왔습니다. 이 뭘까요? 애기들 분유 먹이고 디저트로 맥주? 그건 아니겠죠? 자, 이걸 나중에 결과를 보고 나서 사람들이 추측 건데 아마도 금요일 저녁에 퇴근하겠죠? 퇴근하다가 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애기 분유가 떨어졌다, 기저귀가 떨어졌다. 올 때 사와라고. 뭐 사오라고 했으니까 차를 돌려서 마트에 갑니다. 샀어요. 나오다가 금요일 저녁이니까 그죠? 맥주가 땡길 수도 있죠, 그죠? 예, 그걸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애기 기저귀, 애기 분유랑 어른이 먹는 맥주는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같이 살 거라고 추측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데이터를 봤더니만 실제로는 그러합니다. 이런 것들이 데이터 드리븐 디시전 메이킹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면 애기 분유, 애기 기저귀 파는 그 진열대 근처에 맥주가 보이도록 하면 더 많은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겠죠, 그죠? 예, 이런 위에 작업을 하는 것이 대표적인 빅데이터 분석의 하나의 예입니다. 자, 몇 가지 예를 좀 더 드리면 트위터 아시나요? 여러분 직접 써요? 잘 안 쓰나요? 예, 공부해야 되니까. 자, 그 미국과 영국의 어떤 대학에서 어떤 조사를 했냐면 트위터에 나오는 사람들이 쓰는 글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 어떤 걸 분석했느냐? 사람들이 쓰는 글 중에서 특정 회사의 이름이 나오는 걸 다 모았어요. 그리고 그 회사 이름이 나와 있는 글에서 그 글이 그 회사의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회사의 좋은 이야기냐 나쁜 이야기냐를 판단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회사의 주가, 주식 가격 알죠? 주가가 향후 며칠 동안 어떻게 변하느냐를 판단했습니다. 봤더니만 트위터에서 특정 회사의 글이 좀 긍정적인 멘트가 찍히면 혹은 부정적인 멘트가 찍히면 2일 내지 6일 후에 그 회사의 주가가 오르거나 떨어진다라는 게 굉장히 강한 87% 이상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트위터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투자를 하는 헤지펀드 회사까지 설립이 되어 있어요. 국내에도 이런 류의 투자하는 회사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률이 일반 사람이 직관해서 하는 것보다 더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잘하면 돈을 모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빙 아세요? 빙?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검색 엔진이죠. 이 빙이라는 검색 엔진에서는 최근 어떤 걸 하냐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미국만 해도 워낙 그 항공기 사용이 빈번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항공권 티켓 저가로 살 수 있는 그런 온라인 사이트가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 빙이라는 검색 엔진이 이 수많은 항공권 티켓 구매 사이트를 다 뒤져서 사용자가 원하는 구간에 가장 싼 티켓을 찾아줍니다. 근데 무려 그 뒤지는 검색하는 정보의 가짓수가 2,000억 개가 넘습니다. 물론 굉장히 사전에 사용자가 원하기 전에 미리 가서 데이터를 다 긁어와야 되는 어프로치예요. 이런 류의 작업들은 또 많이 알고 있겠지만 사람의 유전자 정보를 분석을 해서 그 사람에게 딱 맞는 맞춤형 의료 요즘 굉장히 많이 합니다. 특히 특정 항암제는 뭐 백인 남성한테는 잘 듣는데 아시안계 여성한테는 안 듣는다, 이런 것도 꽤 많거든요. 또 어떠한 사람들한테는 듣고 어떤 사람한테는 안 듣는다. 이게 각 사람별로 가지는 고유한 유전적 형질에 따라서 그 약이 반응하느냐 그렇지 않냐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유전자 정보, 유전자 형질을 미리 분석을 해서 이 환자한테는 어떤 약이 잘 들을 것이다를 미리 추측하는 게 이 맞춤형 의료예요. 그래서 이런 걸 위해서 대형의 사람 유전체 정보 분석하는 방법들이 최근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자, 빅데이터의 굉장히 큰 예 중에 하나가 그 사이언스 데이터예요. 물리 데이터, 화학 데이터, 생물 데이터. 대표적으로 천문학, 천체 물리 하시는 분들 보면 이런 우주로부터 들어오는 수많은 전파, 신호들을 모읍니다. 현재로서는 그 신호, 그 전파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모아요. 근데 그 전파 중에 꽤 많은 부분은 노이즈일 거고요. 또 굉장히 많은 부분은 지구에서 나간 전파가 어디서 반사돼서 다시 들어오는 경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마도 혹시나 일부 전파는 외계의 무슨 다른 생명체가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서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굉장히 많이 쌓아놓고 있습니다. 근데 점점 우리가 이런 빅데이터 분석하는 기술이 좋아지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분석하려고 막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글 알죠? 예, 가장 유명한, 가장 대표적인 빅데이터 회사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빅데이터라는 용어를 사실 만들어서 세상에 드러내놓은 계기가 이 구글이라는 회사 덕분입니다. 검색 엔진을 만들고 검색하는 업체인데 지금은 검색 이외의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모두 전부 다 데이터에 관련된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무인 자동차예요. 무인 자동차 말 그대로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 차가 혼자 알아서 운전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차의 껍데기는 도요타의 프리우스라는 차인데 실제로 소프트웨어라든가 이 카메라, 수많은 센서들 이런 걸 붙여서 구글에서 만든 소프트웨어가 동작을 시킵니다. 근데 과거에도 무인 자동차 연구는 꽤 많이 있었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인공지능이라는 연구 분야에서 많이 다뤘거든요. 근데 과거의 인공지능 분야가 했던 거랑 이 구글이 하는 어프로치는 조금 다릅니다. 통상적인 인공지능은 사람이 구현하는 사람이 프로그래머가 사람은 이렇게 어떤 일을 처리한다라는 것을 미리 룰을 만들어서 룰을 컴퓨터한테 알려줍니다. 그래서 앞에서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브레이크를 밟아라 이런 간단한 룰들을 여러 가지 룰들을 쌓아서 동작을 시키는 게 기존의 인공지능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프로그래머가 아무리 뛰어나도 이 세상에서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다 커버하는 룰들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구글의 어프로치는 이런 차를 만든 다음에 수많은 차를 만들어서 사람을 태워서 직접 운전을 시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그러면 그 사람이 운전하는 모든 습관, 언제 어떤 경우에 어떤 패턴이 생기면 사람들이 이렇게 운전하더라 라는 것들을 다 저장을 합니다. 비가 내리니까 브러쉬를 켜고 날이 어두워지니까 라이트를 켜고 왼쪽에 차가 어떠하게 배치가 됐을 때 차선을 바꾸고 오른쪽에서 어떠할 때 차선을 안 바꾸더라 라는 것들을 패턴으로 다 기억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경험을 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쌓아서 만든 게 이 구글의 무인 자동차예요. 그래서 과거의 무인 자동차 시대랑 굉장히 차원이 다릅니다. 스케일이 다르고요. 굉장히 여러분들 지루할 것 같아서 동영상 가져왔는데 플레이가 되겠죠? 한번 플레이 잠깐만 해볼게요. 원래는 사운드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요. 자, 3분짜리니까 잠깐만 봅시다. 네, 차가 저렇게 생겼습니다. 보시다시피 잘 가죠. 근데 여러분들이 괜찮아요. 소리 안 나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몇몇 인공지능 결과물에서 봤던 차랑 뭐 큰 차이가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기본 어프로치가. 이분이 할아버지인지 아저씨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인상 좋게 생기셨죠?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분은 앞을 못 보시는 분입니다.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러면 좀 더 새롭겠죠? 느낌이? 지금 이분은 손을 아예 댈 수가 없죠. 앞을 못 보시니까. 지금 들어가는 곳이
국내도 있죠. 드라이브 스루. 예. 이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열심히 맥도날드를 시키고 있습니다. 햄버거를 시키고 있죠. 운전을 직접 하실 필요가 없으니까 아마 운전하면서 드실 것 같은데 안 드시나? 예. 이분이 지금 장애인이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예. 그냥 옆에서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찍어주는 척 하는 거예요. 보시면 예, 장애인 칸에 차를 세우고 예, 지팡이를 짚고 들어가시죠. 여러분이 지루해할 것 같아서 간단한 영상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빅데이터가 굉장히 뭐 과거에는 안 됐던 많은 것들을 처리해주고 재미있어 보이죠. 예, 재미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재미있고 쉬우면 좋은데 쉽지는 않아요. 왜 쉽지 않을까요? 말 그대로 너무 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은 뭔지 알겠어요? 여러분 집에 컴퓨터는 다 있죠? 노트북 쓰시나요? 아니면 데스크탑 쓰시나요? 예, 혹시 데스크탑 뚜껑을 열어보신 분 있나요? 자기 컴퓨터 뜯어본 사람? 예, 가끔씩 뜯어보세요. 뜯어서 먼지도 털어주시고 예, 고장나지 않습니다. 예, 컴퓨터를 뜯으면 그 안에 하드디스크란 게 있죠. 그죠?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하드디스크는 시게이트, 이건 하드디스크 만든 회사 이름이에요. 가장 요즘 잘 나가는 이 회사에서 만든 모델 이름이 바라쿠다라는 요즘 역시 제일 잘 팔리는 하드디스크입니다. 2TB짜리고요. 세타라는 거는 하드디스크 인터페이스 타입이에요. 요즘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하드디스크의 스펙을 보면 읽기 쓰기 속도가 초당 뭐 111메가, 그다음에 93메가 좀 나옵니다. 자, 굉장히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빨라진 겁니다. 예. 제가 대학교 처음 들어왔을 때는 하드디스크 붙어있는 컴퓨터가 없었습니다. 상상이 안 되죠? 플로피 디스크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예,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플로피 디스크 들고 다녔어요. 예, 그건 옛날 얘기고요. 아무튼 이 디스크를 가지고 1TB를 스캔이라고 얘기하면은 데이터를 맨 처음부터 맨 끝까지 하나씩 다 있는 걸 스캔한다고 얘기합니다. 1TB 스캔하는데 2시간 반 걸려요. 1PB면 111일이 걸립니다. 빅데이터의 문제가 시간이에요. 시간. 이 데이터가 양이 크기 때문에 이 많은 걸 처리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게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데이터는 산술적으로 리니어하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폭발적으로 익스포넨셜하게 증가를 합니다. 게다가 우리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유용한 정보를 찾는 그 로직이 계산 작업이 간단하지 않아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데이터의 증가량이 컴퓨터의 기술 발달 속도를 따라잡을 수는 없어요. 올해는 2TB짜리 하드디스크가 나오는데 내년에는 1PB가 나오냐? 그렇지 않아요. 기껏 해봤자 한 3TB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술이 도저히 데이터의 양을, 그리고 데이터의 양에 기반한 계산량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방법이 뭐냐? 들어보셨나요? 클라우드 컴퓨팅? 이 용어 들어봤어요? 클라우드 컴퓨팅? 처음 들어보세요? 아주 원리는 간단합니다. 도저히 컴퓨터 기술, 컴퓨터 대수로, 컴퓨터 한 대로는 도저히 커버를 못하니까 컴퓨터를 여러 대 풀어서 처리하자라는 거예요. 여러 개의 컴퓨터를 묶어서 커다란 일, 계산이 많은 일을 처리하자라는 게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 한 대 보이죠? 생긴 건 이래도 여러분이 집에 쓰고 있는 데스크탑이랑 똑같은 겁니다. 이걸 쭉 쌓아놔요. 그럼 20대 30대 쌓겠죠? 20대 30대라도 모자랍니다. 이런 건 또 쌓아요. 수백 대 수천 대를 다 네트워크로 연결시켜서 묶습니다. 이런 것을 클러스터, 서버 클러스터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클러스터링된 서버들을 가지고 복잡한 일,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작업을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보시면 이 하나하나가 여러분이 마치 집에 쓰고 있는 그런 데스크탑 컴퓨터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 개를 연결시켜놔요. 이 선들이 많죠? 이게 전부 네트워크 라인들이고 전원 케이블이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묶어놓는 것을 클라우드, 클러스터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묶어놓으면
그냥 한 개짜리, 우리 여러분들 슈퍼컴퓨터 들어봤죠? 네, 뭐 중국이 세계 메디의 슈퍼컴퓨터를 개발했다. 우리나라 기상청이 슈퍼컴퓨터가 굉장히 성능이 떨어져서 일기예보를 예측을 잘 못한다. 들어봤죠? 예. 이 슈퍼컴퓨터는 고성능의 맞춤형 컴퓨터라고 보시면 돼요.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이건 뭐 슈퍼컴퓨터는 아닌데 IBM이 있는 어떤 서버입니다. 이런 스펙을 갖고 있는 서버인데 가격이 한 64만 불, 한 7억쯤 합니다. 근데 성능이 얼마 안 돼요. 굉장히 미흡해요. 대신에 요거 한 대가 한 400불짜리 보통 컴퓨터를 100대를 연결하면 CPU의 합이나 하드디스크 혹은 메모리 합이 얘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죠? 그러면서 가격은 더 싸요. 46만 불. 이게 클라우드 컴퓨팅의 출발 이유입니다. 커다란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다 수용할 수 있고 내가 처리하고자 하는 모든 작업들을 다 처리할 수 있는 커다란 컴퓨터를 만드는 데는 돈이 너무 들어요. 대신 우리가 지금 막 쓰고 있는 일반 가정에 쓰고 있는 보통 컴퓨터를 여러 대 묶어서 쓰자. 이게 클라우드 컴퓨팅의 개념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학생이어서 잘 못 느낄 텐데 네이버의 엔드라이브 쓰시나요? 예. SK텔레콤의 T클라우드, KT의 U클라우드. 이 다들 클라우드라는 이름을 붙인 서비스 이름입니다. 클라우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터들을 여러 대 묶어서 사용자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여러분 웹하드 옛날에 쓰셨죠? 예, 웹하드랑 개념이 똑같아요. 단 차이가 뭡니까? 웹하드는 서버 한 대를 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나눠 쓰는 거예요. 사용자가 많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서버를 한 대 더 사야 되죠. 그죠? 근데 클라우드 컴퓨팅은 서버 풀을 여러 대의 서버를 묶어 있는 걸 가지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용자가 어떤 서버를 쓰는지 관심 없어요. 그냥 사용자가 원하는 양의 만큼의 쿼터를 주면 됩니다. 그래서 pay as you go, 마음대로 써라, 단 쓴 만큼 돈 내세요. 그게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개념입니다. 그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개념을 디스크를 빌려주면은 웹 하드 형태로 주게 되면은 엔드라이브가 되는 거고요. 메일 서비스를 제공해주면 지메일처럼 그러면 소프트웨어를 주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디스크 공간을 줄 수도 있고 OS나 데이터베이스처럼 플랫폼을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메일이나 구글 닥스 같은 소프트웨어를 서비스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레벨에 따라서 다양한 구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아무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는 다분히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만들어낸 그런 용어고요. 내부 본질은 여러 대의 컴퓨터들을 묶어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하는 기술을 의미하는 게 클라우드 컴퓨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나의 컴퓨터가 처리하던 작업, 모든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클라우드 컴퓨팅은 간단합니다. 서버가 많으면 데이터를 조각조각 분산해서 각각의 서버한테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 각각의 서버는 작은 데이터를 가지고 처리하고 결과를 돌려주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아주 쉽게 일을 한번 나눠주고 돌려받으면 끝나는 일도 있지만 쉽게 안 끝나는 작업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이 쉽지는 않은 거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빅데이터 회사 구글이라고 말씀드렸죠. 구글 같은 경우에 구글의 메일, 지메일, 그 다음에 검색, 그 다음에 구글 닥스, 구글 트랜스레이트, 이런 모든 작업들을 클라우드 컴퓨팅을 사용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처리하는 데이터 양이 24페타바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시간당 1페타바이트를 처리하고 있어요. 앞에 하드디스크에서 1페타바이트 시간이 얼마나 걸렸죠? 기억 잘하시네요. 111일 걸렸습니다. 구글은 1시간에 처리한대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컴퓨터가 여러 대란 뜻이겠죠. 구글의 서버 대수는 아무도 모릅니다. 추정컨대 100만 대는 넘을 거다 라고 지금 추정하고 있어요. 100만 대면 셀 수 있나요? 그래서 구글이 아까 보였던 이런 서버들의 모임, 컴퓨터들의 모임을 묶어두는 것을 데이터 센터라고 부릅니다. 이게 데이터 센터 하나예요. 이런 데이터 센터가 전 세계에 36군데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금도 계속 짓고 있고요.
데이터 센터들은 대부분 이렇게 강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가 강가에 있죠? 왜요? 식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뜨거운 열을. 컴퓨터가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들 한여름에 컴퓨터 쓰면 컴퓨터에서 뜨거운 바람 나오죠? 예, 무릎 위에 올려놓고 쓰면 무릎이 따뜻해지죠? 예, 한 대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죠? 이 방 안에 수백 대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열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 센터에 가장 중요한 게 전기를 많이 먹어요. 전기를 잘 공급해 줘야 되고, 또 하나 이놈의 전기가 대부분 열로 들어옵니다. 열을 잘 식혀줘야 돼요. 열을 식히기 위해서 또 전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강가에 짓습니다. 강을 따라 쭉 올라가면 댐이 있습니다. 댐에다가 수력 발전소를 짓습니다. 그래서 수력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끌어다가 이 데이터 센터를 돌립니다. 댐이랑 발전소를 전부 구글이 짓습니다. 컴퓨터 회사가 댐도 짓고 발전소도 짓습니다. 재밌죠? 그래서 실제로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간 전기의 한 절반 가까이가 에어컨 전기입니다. 열을 식히기 위한 전기예요.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최근에는 이 중에 하나가 이쪽 가면 핀란드는 굉장히 북쪽에 있죠. 북극권에 있습니다. 열을 식히기 위해서 북극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지은 거예요. 이런 유의 작업까지 지금 구글이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빅데이터를 처리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하루에 25테라바이트,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데이터는 대부분 사용자들이 올리는 메시지들, 글들입니다. 워낙 사용자가 많다 보니까 하루에 25테라바이트 처리하고요. 따라서 이런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글에 비해서 굉장히 좀 럭셔리해 보이죠? 예, 구글은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개념을 처음 만들어서 실천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실험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에 그림처럼 좀 너덜너덜한 선이 막 보이는 그런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페이스북은 구글이 성공한 그런 클라우드 컴퓨팅 아키텍처를 그냥 가지고 온 케이스예요. 그래서 굉장히 럭셔리해 보입니다. 그죠? 네. 자, 이런 빅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고 해서 유용한 정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이런 것을 캐내는 것을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불렀죠.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잘 모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내에서 의미 있는 데이터를 판가름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계학적 정보가, 지식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의 시각화라는 게 있습니다. 데이터가 그냥 데이터로서만 있으면 단순히 숫자거나 이상한 문자일 뿐이에요. 사람들이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걸 사람들이, 의사결정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좀 비주얼라이즈, 시각화시키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가지고 궁극적으로 사람이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제가 시간이 있으면 한번 북도려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조금 모자랄 것 같네요. 구글 플루 트렌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구글이 하는 수많은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가끔씩 TV 보면 뭐 아폴로 눈병이 유행한다, 조류 독감이 유행한다 이런 말 나오죠. 그런 독감은 그런 질병은 누가 이게 유행하는지 아닌지 판단할까요? 어떤 메커니즘으로 판단해야죠?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다 비슷한데 일선 의원에 있는 그 의사들이 환자를 진료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전염성 질환이 있으면 반드시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보건소나 뭐 질병관리본부 이런데 그런 보고들을 모으면 갑자기 뭐 콜레라 환자가 많다, 장티푸스 환자가 많다, 조류독감 환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통계가 모여지면 어느 순간 의미 있는 볼륨이 되면 질병예방본부에서 공고를 합니다. 조류독감이 유행하고 있으니까 뭐 손을 잘 씻으시고 등등등등.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구글이 어떤 작업을 했느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디지털 데이터를 남깁니다. 웹에서 글을 날리고 페이스북에서 글을 쓰고 트위터에서 글을 쓰고 스마트폰에서 메시지를 보내죠. 이런 것들을 다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합니다. 분석한 다음에 갑자기 열이 난다, 머리가 아프다, 춥다 이런 플루, 독감에 대한 것들을 분석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글 중에서 이런 독감 관련된 증상이 갑자기 빈도가 늘어났다 그러면 독감이 유행한다라고 경고를 알려줍니다. 굳이 의사가 날리기 전에 얘들이
웹에서 사용자들이 검색 엔터 치는 그런 글들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 질병예방본부 CDC의 독감 공지랑 거의 일치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2주에서 4주 더 빨리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가시면 유튜브 동영상 있으니까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이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유용한 의사결정을 제공해 주는 거죠. 빅데이터의 큰 예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데이터 시각화라는 작업입니다. 이거는 데이터 자체의 의미를 좀 더 사용자,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쉽게 하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리거나 차트를 그리거나. 그래서 뭐 한번 예를 보시면, 여러분들은 커피 드시나요? 스타벅스 드시나요? 아직 고등학생이니까 많이 안 드시네, 그죠? 예. 이게 전 세계 스타벅스 매출량을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예, 녹색은 그렇고요. 이 뒤에 있는 노란색은 여기 다 있어요. 이게 설탕의 산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약간 불그스레한, 예, 요것은 이 스타벅스 종이컵을 만드는 곳이에요. 하늘에 보이죠? 주로 스타벅스는 커피는 어디서 많이 팔리는데 설탕은 주로 어디서 나고 종이컵은 주로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이런 걸 비주얼 시각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작업들을 비주얼라이즈라고 합니다. 스타벅스가 재미가 없으면 옆에 햄버거를 보시면 됩니다. 전 세계에서 프렌치 프라이가 어느 지역에서 얼마나 많이 팔리느냐를 나타낸 거고요. 그 햄버거 메이커 중에서는 맥도날드가 제일 크네요, 그죠? 자, 이것도 역시 시각화,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설명한 아주 간단한 동영상인데, 이것도 여러분들 자료에 있으니까 나중에 유튜브 한번 들어가서 보십시오. 자, 제가 뭐 이제 좀 정리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 빅데이터는 굉장히 활용 분야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새로운 데이터가 계속 쌓이고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유용한 가치를 찾아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인 일례로 센티먼트 어널리시스, 감성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웹에서 혹은 SNS에서 수많은 글들을 남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글들의 주인공, 주체를 찾습니다. 특정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특정 물건에 대해서, 특정 회사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죠, 그죠? 내가 어저께 아이폰 5를 샀는데, 야, 너무 좋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어제 뭘 샀는데 거기 굉장히 서비스가 안 좋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런 걸 가지고 사람의 감성을 분석을 합니다. 아이폰 5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이 좋다 나쁘다,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사람들의 평이 좋다 나쁘다,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해서 평이 좋다 나쁘다, 그런 것을 감성 분석이라고 합니다. 어떤 아이돌 그룹이 새 음반을 냈는데 음악이 좋다 나쁘다, 평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것들을 감성 분석이라고 해요. 특히 올해같이 올 초에는 국회의원 선거 있었죠. 올 연말에 대선 있죠. 선거철이 되면 이 빅데이터에서 특히 감성 분석하시는 분들이 돈을 그냥 끌어 모읍니다. 이런 것들이 감성 분석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무인 자동차, 구글의 무인 자동차 할 때 간단히 설명드렸듯이 데이터 드리븐 인공지능이 요즘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구글이 뉴럴넷 컴퓨터를 만들었다고 신문에 한번 났어요. 알고 계신가요? 모르죠? 시험에 안 나오니까 모를 겁니다. 자, 과거의 인공지능은 주로 어떤 류의 학습, 러닝을 했었냐면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는 걸 해요. 이게 뭐냐면 누군가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맞다, 이건 틀리다. 마치 여러분들 집에서 애완견 키우면 처음에 교육시킬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돼, 하지 마. 잘한 거 있으면 칭찬해주고 하죠? 그러면 강아지 입장에서는 칭찬받은 일은 계속 하라는 뜻이고, 야단맞은 일은 하지 말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 사람이 슈퍼바이저가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런 식의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합니다. 데이터만 가지고. 그래서 최근 구글에서 만든 컴퓨터는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통해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고양이 사진을 인식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건. 여러분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반응해요? 웃어요? 네. 네? 누구세요? 또 옆에는 어떻게 반응해요? 네, 안녕하세요. 그죠? 자, 이 친구는 누구세요라고 했고 이 친구는 안녕하세요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초, 중, 고등학교 동안 교과서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안녕하세요라고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라고 배웠습니까? 배웠어요? 어떻게 반응해야 한다라고? 누구세요라고 대답하면 틀린 답이에요? 아니죠, 그죠? 어떻게 반응하라고 아무도 배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거에 경험해왔던 수많은 패턴을 통해서 안녕하세요라고 대답할 수도 있고 누구세요라고 대답할 수도 있고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기도 하고 그냥 못 들은 척 지나갈 수도 있고 누구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죠? 정답은 없습니다. 수많은 패턴에 의해서 그 상황에 만든 그 상황에서 비교적 많이 나타나는 답을 내는 겁니다. 그걸 사람은 그렇게 배워요, 그죠? 그걸 컴퓨터에게 스스로 학습하게 하는 게 unsupervised learning입니다. 컴퓨터가 스스로. 그게 가능하려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수많은 데이터의 패턴을 보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익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안녕하세요라고 하면 인사로 알아듣지만 미국 사람들이 안녕하세요 하면 인사로 알아듣지 않습니다. 그죠? 왜? 걔들이 배웠던 패턴 속에 안녕하세요라는 글자, 사운드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해됩니까? 마치 우리가 언어를 저절로 습득할 때 배우는 게 unsupervised learning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굉장히 큰 애플리케이션 중에 하나인데 바이오 인포메틱스입니다. 생물 정보학이라고 그러죠. 사람의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분석해서 그 사람한테 맞는 치료법, 의약품을 처치하는 것이 맞춤의료예요. 그래서 실제로 삼성 SDS에서 굉장히 현실화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1990년도에는 한 사람의 유전자 정보를 해석하는데 15년이 걸렸어요. 비용이 무려 30억 달러. 이 돈이면 세계에서 제일 부자도 자기 DNA 분석을 못합니다. 이게 몇 년 있으면 4시간에 끝나고요. 1인당 100달러. 100달러면 CT나 MRI 비용보다 싼 겁니다. 그죠? 이게 굉장히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 분석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굉장히 중요한 일자리가 됩니다. 이 자료는 뭐냐면 매년 새로 생기는 일자리 중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옛날에는 0.01%, 10,000명 중에 1명이었어요. 굉장히 많이 필요가 없었죠. 최근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늘고 있는데 늘고 있는 절대량보다는 기울기를 한번 보십시오. 이건 기울기가 거의 절벽이죠, 그죠? 굉장히 많이 요구되고 있어요. 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급증하고 있고 그걸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되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사이언스의 그 전망이 굉장히 밝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뭐 짧은 시간 동안 별로 재밌는 얘기를 못 해드렸던 것 같은데 아무튼 빅데이터 굉장히 재미있는 분야고 할 게 많은 분야입니다. 부디 나중에 저랑 같이 공부할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